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기계학습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최근 들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세 차례의 붐과 암흑기를 거친 후 지금의 딥러닝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수학, 철학, 공학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에게서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1956년에 이르러서 인공지능이 학문 분야로 들어섰습니다. 1950년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지능적 기계의 개발 가능성,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1956년 여름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10명의 과학자가 모인 학회가 인공지능학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기 AI 시스템의 성능은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 근거 없는 상징적 재현에 대한 의존, 데이터 부족, 메모리 용량과 프로세스 속도 제한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 AI라는 새로운 영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 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이르자 AI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구가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연달아 실패하여 정부에서의 지원이 끊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황금기 때 연구된 내용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며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연구된 내용의 뒷받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AI 시스템이 절대로 애초에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펀딩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AI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AI의 연구는 1980년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 초까지 다시 빙하기를 맞이하고 1990년대 후반 전성기를 맞이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AI 시스템 자신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진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 머신러닝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여러 뛰어난 연구원들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회사에 영입되어 이러한 연구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즉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 부분에 해당됩니다. 머신러닝의 경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이며 명시적으로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학습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의 경우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최근에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비디오 등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및 판단까지 기계가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서 딥러닝까지 진화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함에 따라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컴퓨터 처리 성능의 경우 CPU에서 GPU로 진화함에 따라 데이터 처리 역량이 향상된 것도 딥러닝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 대한 최초 정의는 1959년에 체커 게임을 개발했던 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정의되었는데 그는 기계학습을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학문을 기계학습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체커 게임을 만든 아서 사무엘은 사실 체커 게임을 잘 두지 못했지만 그가 해낸 것은 그의 컴퓨터로 하여금 수많은 게임을 통하여 어느 위치에 있으면 이기는 경우가 많아지는지를 분석하였고 이기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대가 톰 미첼은 기계학습이라는 것의 정의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 T와 평가 척도 P에 대해서 경험 2로부터 학습한다는 것은 P에 의해 평가되는 작업 T에 있어서 성능이 경험 2에 의해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체커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경험 2는 수많은 체커 게임을 두는 것으로 학습 데이터를 의미하며 작업 T는 체커 게임을 풀어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비유를 할 수 있고 성능 P의 경우는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의미하며 모델 성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체커 게임 수가 많아지고 이길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모델 성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는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되고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학습은 프로그래밍이 데이터를 통해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습의 개념이 바로 기계학습의 핵심이며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광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한마디로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며 그 종류는 예측과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개이고 저것은 고양이야 라고 가르치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개인지 고양인지를 맞추는 것이 대표적인 지도학습의 분류 기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며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 특징 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러스터링과 연관 분석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자체의 특징과 패턴에 집중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광화학습의 경우는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을 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을 통해서 최적의 액션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능형 로봇 또는 자율주행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도학습은 예측과 분류로 나뉘어지며 이는 종속 변수의 특성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도학습의 목적은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타겟값과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측값이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예측 기법을 쓰며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분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도학습 종류를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요건 정의가 명확하게 끝나고서 데이터의 탐색, 전처리, 차원 축소 등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도, 비지도, 광화 등의 학습 유형이 결정이 되고 지도학습을 선택할 경우에 데이터셋을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여 적용하는 모델 기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능평가 시에 검증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채택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무에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시스템 등에 탑재를 함으로써 활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최종 목적은 데이터의 분류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나누어 각각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나누고 이에 대한 비율은 통상 5대 3대 2로 하거나 학습용 또는 검증용만을 구축할 시에는 8대 2 정도의 비율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함으로써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검증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분석과에 따라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평가와 재평가를 위해서 나뉘기도 하는데 검증용 및 평가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축된 모델이 신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모델의 예측 및 분류의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모델링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규 데이터에서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대에서 0점 사격을 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위의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관역의 중심이 실제값이고 찍혀있는 파란 점이 바로 예측값들이라고 할 때 바로 분산과 편차의 두 가지 지표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모델을 통해 예측한 값이 예측값의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편차는 예측한 값의 평균과 실제값의 차이로 모델이 맞추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편차와 분산 지표의 합을 우리가 에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분산과 편차가 둘 다 낮아지는 부분이 에러 값이 가장 적을 것이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모델의 가장 예측력이 높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분산과 편차가 높아지는 부분은 에러율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을 보았을 때 각 선이 모델을 예측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왼쪽의 그림의 경우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데이터를 예측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편향이 큰 모델로 과소적합이 된 모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모델식이 데이터를 과다하게 학습하여 분산, 즉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커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했을 때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이 된 경우 오히려 우리의 목적인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델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는 이를 오버피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가운데 그림처럼 신규 데이터에서 적절하게 모델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데이터보다 신규 데이터에서 성능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하는 적정 파라미터 값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분산과 편향이 가장 낮아지고 에러율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형 성능 평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홀드아웃 교차 검증과 K-폴드 교차 검증 중입니다. 이 둘 교차 검증의 핵심은 동일한 한 개의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교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모델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 등을 피함으로써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찾음으로 모델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교차 검증 중에 홀드아웃 교차 검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모델의 성능 테스트 방법은 하나의 데이터를 단순하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선택하는 동안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계속 재사용한다면 훈련 데이터의 오버피팅이 되어 제대로 된 결과값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홀드아웃 교차 검증의 경우 훈련, 검증, 테스트 셋 3개로 나누게 되고 훈련 데이터는 말 그대로 훈련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검증 데이터는 성능을 높이고 검증을 하는데 활용되며 최종적으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구축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셋에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을 반복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최적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일반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홀드아웃 교차 검증은 데이터셋이 작을 때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성능 추정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에 데이터셋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차 검증이 바로 K-폴드 교차 검증 방법입니다. K-폴드 교차 검증 방법은 데이터를 K개의 데이터 폴드로 분할하고 각 측정마다 테스트 셋을 다르게 할당하여 총 K개의 데이터 폴드 세트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다른 훈련 데이터 셋과 테스트 셋을 총 K번의 성능 평가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검증 결과들의 평균값으로 모델을 성능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비복원 추출 방법으로 샘플링 방법을 적용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K-폴드의 장점은 모든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굳을 수 있다는 점과 앞서 홀드아웃 교차 검증에서 나왔던 오버피팅 등의 문제를 매번 다른 데이터셋의 조합을 학습하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이터셋이 적은 상태에서 기존의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뉘면서 훈련 데이터의 비율이 적은 반면 K-폴드는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최적화된 모델 성능을 찾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지가 있는 상태에서 크게 예측과 분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측과 분류 기법에서 각각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AE는 Mean Absolute Error의 약자로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합한 값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이상치에 대한 저항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이 실제보다 낮은 값 또는 높은 값으로 예측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MAP는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의 약자로 예측이 실제값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백분율 점수를 의미합니다. MSE의 경우는 Mean Squared Error의 약자로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의 평균 제곱 차이며 그림과 같이 면적 단위로 측정을 하여 이상치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MSE의 루트를 씌운 RMSE인데요. 예측 성능 평가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RMSE는 평균 제곱근 오차로 실제값과 유사한 단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성능평가 해석이 쉬워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분류 모델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퓨전 매트릭스로 불리는 정오 행렬표를 알아야 합니다. 이 행렬표는 분류 모형이 특정 데이터 집합에 대해 수행한 정분류와 오분류의 요약 정보를 보여주며, 정오분류표의 행과 열은 분류 결과의 실제값과 예측값과 함께 대응이 됩니다. 분류 결과 실제값과 예측값을 true와 false의 값으로 나누었을 때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하는 경우 TP는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로 예측한 경우이고, TN의 경우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false로 예측을 한 경우입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FN과 같이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로 예측하는 경우, 우리는 흔히 1종 오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FP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로 예측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를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그 영향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예로 든다면 유죄가 true이고 무죄를 false로 두었을 때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한 경우가 1종 오류이고, 반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을 할 경우는 2종 오류가 됩니다. 이럴 때 2종 오류가 1종 오류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성능 평가 지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도는 모든 분류 건수 중에서 분류기가 몇 개의 정답을 맞추었는가 라는 것인데요. 즉, 전체 관측지 중에 실제값과 예측치가 일치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확도의 경우에 데이터의 범주의 균형이 맞을 때 효과적입니다. 만약 데이터의 범주가 불균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정확도의 역설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정확도의 역설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내일 눈이 2m 이상 내릴지 안 내릴지를 예상한다고 할 때 사실상 예측기가 안 내린다고만 예측을 해서 모델의 정확도가 99.9%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이 2m 이상 내릴 날은 정말 희소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범주가 불균형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은 모집단의 불균형 상황에 대한 예측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 도메인 상황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앞에 정확도의 측정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재현율이라는 지표인데요.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민감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현율은 실제로 정답이 true인 것 중에서 분류기가 true로 예측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를 다시 들면 모집단이 전체 날씨가 아닌 눈이 2m 이상 내린 날로 범위가 좁혀지고,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눈이 2m 이상 내린 날을 맞춘 날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희소성이 있는 모집단을 대상으로도 모델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약점이 발견됩니다. 분류 모델이 모든 날씨가 2m 이상 눈이 내린 날로 예측을 한다면 앞에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리콜이라는 재현율 값이 1이 되어버려 모델이 100% 모든 것을 맞춰버린다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정밀도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는 재현율과 반대 개념의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류기가 예측을 한 것 중에 실제로 맞힌 개수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씨 예제로 돌아와서 만약 눈이 2m 이상 내린다는 예측을 true로만 하는 분류기가 있다면 앞서 재현율은 1이 나오겠지만 정밀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2m 이상 눈이 내린 날이 제로에 가까울 수 있기에 0이 됩니다. 따라서 재현율과 정밀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완하고 적절한 조화를 내기 위해 F1 스코어라는 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F1 스코어의 경우 산술 평균 대신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조합 평균 값을 사용함으로써 큰 비중이 끼치는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합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도의 경우는 틀리다고 분류해야 할 것 중에 틀렸다고 분류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ROC 커브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모델 성능 평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ROC 커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ROC 커브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관점에서 그려진 그래프인데요. 민감도는 정답을 정답으로 맞출 확률이고 특이도는 오답을 오답으로 맞출 확률입니다. 하지만 X축을 1-특이도로 보여주면 오답을 정답으로 맞출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민감도 쪽이 높다면 이 모델의 성능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1-특이도가 낮을수록 이 모델은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C 곡선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바로 AUC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감도와 1-특이도의 비율을 보았을 때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1-특이도가 낮을수록
좋은 성능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좋은 모델은 바로 민감도가 높을수록 왼쪽 위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왼쪽 위의 방향으로 갈수록 면적은 더 넓어지게 되고, 이 면적이 바로 AUC 면적이며, 이 면적이 넓을수록 해당 모델은 모델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학습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학습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